이게 통계로도 보니까 40대 초반에 결혼하는 사람이 20대 초반 결혼하는 사람을 앞질렀다. 40대에 더 많이 결혼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야.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0.8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더 줄었다는 거잖아요. 0.78명이면은요. 이러다가 선생님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이는 부부가 낳죠. 그러니까 아이를 한 부부가 2명 정도는 낳아줘야지 그 세대 그 인구 규모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 작년 학교 출산율은 0.78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요. 아이고. 지금 유일하게 1.0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꼴찌야. 이거는 여성이 평생 지금 추세도라면은 평생 생애 과정을 지나면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좀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1.0 이하의 학교 출산율은 전 공부하면서 배워본 적도 없고요. 이런 나라나 기록도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유. 아니 일본도 우리보다는 많이 낳네요. 그러네요. 이야, 이스라엘은 진짜 좀 놀랍고. 압도적이구만. 압도적 차이가. 아유. 야, 쌤 근데 이런 그래프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막 그럴 것 같아요. 너네 나라 무슨 전쟁 났어? 막 이 정도 수치는 너무 비교가 많이 돼서.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에도 학교 출산율이 1.2, 1.4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몇 년째, 수년째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도 학교 출산율이 2.0입니다. 우리의 학교 출산율이 너무 심각한 것은 이 숫자가 낮은 것도 있지만은 전쟁이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그런 특별한 위기 없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출산, 극단적인 저출산이 자꾸 구조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거 아이들 그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뭐 각종 지원 대책 이런 거 많이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도 이러고 있네요. 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처음에는 아이를 낳는 지원에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 보육이나 양육 이런 문제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점점 반비례로 낮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출산 정책 무용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시작된 게 2006년 정도가 되는데요. 20년 좀 안 되게 280조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280조. 나아지지 않고 있죠. 280조요? 18조도 아니고. 나한테 한 푼도 안 드는 거 같아. 예산이? 아니 근데 쌤 도대체 뭐길래 불과 5년 전에 24조에서 지금은 46.7조면은 2배가 됐잖아요. 뭐가 늘어난 건가요? 지금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이거는 가장 현금성 지원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가 통합돼서 지원되고요. 이 외에도 출산지원금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예방접종 그리고 계속 커가면서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다른 교육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복합적으로 투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듣다 네. 보니까 뭔가 아이를 낳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 그렇지. 저는 예, 태어날 아이가 아니라 태어난 부부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이죠. 아 네. 지금 이러한 정책들의 특징은 굉장히 경제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절감되면은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경제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수치 자체를 인구 문제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러면 정책은 뭘 해야 되냐? 출산율을 올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 저출산 정책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뭐 2자녀부터 지원금 주나 네. 3자녀부터 주는 일단 매달 돈도 들어오는 게 있죠. 준다면서요. 출산 지원비도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부모 수당도 나가고 네. 굉장히 예수도 늘었습니다. 기간도 늘어나고. 저도 오늘 받았어요. 올해도 얼마인가요? 네, 오늘은 80만 원 받았습니다. 오, 많이 주네. 부모 수당 80만 원을 줘요, 한 달에 한 달마다. 70만 원과 10만 원. 오. 매년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아, 1년에. 아니요, 매달이요. 매달. 매달? 네. 오, 나한테 1년이라고. 아니,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거 남편은 모르는데. 여보세요. 이수지 씨 이러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보면은 출산은 누가 하죠? 엄마, 아빠가요. 예, 주로 청년이 하는 겁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키를 준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생애과정 이행, 독립을 하고 짝을 만나고 가족을 꾸리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키우는 이런 생애과정을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이 청년에게 들어간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그리고 디지털 분야 미래형 양성, 첨단 무기 도입 이런 예산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돌려받는 예산들 있죠, 정부에서 전세 자금이라든지 주택 비용 이런 지원 대출 지원금도 이런 저출산 예산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선생님 무기 도입하는 거랑 저출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게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기 때문에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 숫자가 줄어들 걸 대비해서 첨단 무기를 미리 도입하는 그런 건가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미래 사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네.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포함되면서 모두 다 저출산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히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은 뭐 학교 뭐 조성한다는 것 같은데 저거는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학교를 갈 때쯤에는 뭐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를 낳는 청년들한테는 저기다 돈을 쓴다고 아이를 더 낳을지가 대단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나가다가 초록색으로 벽 초등학교 보면서 그래 이제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저런 곳이라면 우리 아이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확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는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출산을 올리기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교육 예산인가? 생각하면은 저출산 인구 변화와 관련이 굉장히 적죠. 특히 정부에서는 아이를 키워야 돼,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취지로 예산을 자꾸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 키우는 형태로 예산을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수치를 자꾸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숫자에, 이 저출산이라는 숫자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정작 이러한 지원 예산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너무 심각한데도 그냥 일상적인 거,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